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포드 브론코입니다. 1966년에 1세대 모델이 등장을 했었고요. 96년까지 5세대 모델로 진화하면서 포드를 대표하는 SUV로서 아주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96년에 5세대 모델을 끝으로 일단 단종이 되는데요. 단종될 당시에 얽힌 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25년 만에 우리 앞에 다시 돌아온 브론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포드를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브론코인데요. 한눈에 봐도 보통 차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딱 벌어진 스타일, 각진 스타일, 그리고 브론코의 오리지널 디자인 요소들을 잘 배합해 놓아서 상당히 캐릭터가 강한 스타일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브랜드마다 좀 애정이 가는 좀 특별한 모델이 있죠. 포드 브론코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런 경우에 대개 브랜드는 자기 브랜드 로고를 빼고 그 모델에 특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포드 브론코의 이 브론코 야생마죠. 그런 야생마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로고를 사용을 해서 브론코의 개성을 한껏 살리고 있는데요. 반면에 포드의 브랜드 로고는 어디를 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 포드 머스탱도 그렇죠. 머스탱의 어떤 야생마의 이미지만 강조되고 있지 포드의 이미지는 찾아보기가 힘든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브랜드에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모델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려봅니다. 파워트레인 V6 2.7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을 적용을 해서 최고 출력 314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최대 토크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프로드죠. 거친 길을 달릴 때에는 중저속 구간에서 은근하게 밀고 달리는, 끈기 있게 끌고 가는 그런 강한 힘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이 바로 토크에서 뒷받침이 되죠. 최대 토크 55kgm의 힘으로 뒷받침을 한다고 하니까요. 자, 오프로드에서도 제법 강한 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말 그대로 어떤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각진 스타일로 거친 길을 밀고 나가는 그런 그림, 상상만 해도 좀 짜릿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드가 갈고 닦아 놓은 오프로드 주행 기술이 이 차에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거친 길에서 좀 더 이 차의 특성, 이 차의 강점을 잘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6,900만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값어치 제대로 하는지 직접 타고 움직여 볼 텐데요. 오토다이리의 시승기는 늘 같은 코스에서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졌죠. 자유로를 달리고 제로백 테스트를 하고 연비 테스트를 하고 단도직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시승기를 진행을 해 왔는데요. 오늘은 브론코 타고 좀 일상 탈출을 감행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차를 타고 반복되는 일상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어쩌다 한번 이런 차 탈 때 좀 일상적인 루틴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더 특별한 느낌,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포드 브론코 타고 일상 탈출 시도해 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디자인 한번 보시죠. 1세대 모델의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고요. 그 감성을 그대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거죠. 자, 패들 시프트 없고요. 왼쪽에는 온로드 주행을 할 때 필요한 주행 보조 시스템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들 들어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간거리 조절, 차선 유지 시스템들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음성 명령 전화, 계기판 조절 버튼 등이 들어와 있는데요. 계기판 한번 보실까요? 오프로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상태. 자, 앞뒤 좌우 기울기, 그리고 구동 형식의 변화, 피치 앤 롤, 앞뒤 피칭, 그리고 좌우 롤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볼 수가 있고요. 전력 분배, 동력 분배겠죠. 전력은 이제 전기차가 아닌데 전력 분배입니까? 타이어 공기압, 오일 온도, 변속기 온도,
배터리 전압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 페이시아 모니터에 들어와 있는 이 인포메이션 창 상당히 깨끗하고 해상도도 좋죠. 그래서 눈에 아주 편안하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기는 또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싱크4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죠. 화면을 분할해서 오른쪽으로는 또 여러 정보들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무선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전화 목록, 소리, 차량 설정, 최대 공회전 30분이고요. 공회전 시간도 제한을 하네요. 뒷좌석 승객 알림, 마이키 기능, 키 하나를 따로 세팅을 해서 아들한테 차 키를 넘길 때 속도 제한 설정 등을 해서 넘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격 시동, 윈도우 원격 개방도 가능합니다. 오토하이빔 기능 들어와 있네요. 주간 주행 등 오토램프 지원, 구역 조명.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고요. 차선 유지 시스템, 경고 및 보조까지 가능합니다. 이 느낌표를 누르면 이렇게 그래픽으로 설명을 해주네요. 차선 유지 시스템,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고요. 충돌 대비 보죠. 제동에 개입해서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주차 보조 센서, 후측 방향 경고, 운전자 경고. 그래픽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니까 쉽게 기능을 알 수가 있을 듯 하고요. 자, 모니터 위쪽에 버튼 4개가 있습니다. 비상등이고요. ESC 오프, 전자식 중앙안전장치 오프까지는 알겠고, 이 2개 왼쪽은 디퍼런셜 락입니다. 좌우측 바퀴가 서로 다르게 돌지 않도록 리어 디퍼런셜을 락 시키면 두 바퀴가 똑같이 회전을 하죠.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한 바퀴가 헛돌 때, 진흙탕에 빠졌다거나 해서 한 바퀴가 헛돌 때 구동력이 살아있는 다른 한 바퀴와 락을 걸어버리면 회전수가 같이 돌겠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바퀴의 구동력을 확보해서 험로를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레일 턴 어시스트입니다. 산길 회전 보조라고 해석을 해놨네요. 좌우 바퀴의 회전 차이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줍니다. 해줘서 부드럽고 짧은 공간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죠. 오프로드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선 공조 장치들 들어와 있고요. 이 아래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되어 있고, USB 2.0과 C타입 이용할 수 있도록 단자 2개 들어와 있습니다. 디어본 공장에서 만들었다 라는 배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10단 변속기를 조율하는 변속 레버 들어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토글 스위치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GOAT 모드 조절 레버죠. Goes over any type of terrain 모드를 조절하는 건데요. 주행 모드 조절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래길, 진흙 비포장길, 미끄러운 길, 스포츠, 에코, 노멀 모두 6개의 주행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행 모드에 따라서 구동계도, 그러니까 사륜 구동이냐 이륜 구동이냐도 같이 따라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산길 주행 제어를 선택을 하면 산길에서 정속 주행, 산길에서 일정 속도로 움직일 때 도움을 줍니다. 센터 콘솔 열어보면 제법 깊은 센터 콘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작동산이들 이 안에 좀 넣어 놓고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앞에 또 USB 단자를 2개를 해 놓고 있네요. C타입과 2.0 USB 단자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양 옆으로도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 이 부분에 손잡이, 가운데 손잡이, 또 조수석 대시보드 오른쪽 끝에도 손잡이가 준비되어 있어서 흔들리는 차 안에서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은 되어 있다라고 보이네요. 네, 2열 뒷좌석입니다. 좀 높네요. 운전석보다도 좀 더 높게 뒷좌석을 세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시트 배열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답답한 느낌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그런 시트 배열 아닐까 싶고요. 차창은 이렇게 원 버튼으로 내려가네요. 완전히 또 수납이 되고요. 그래서 아주 차창이 열리는 면적이 넓습니다. 시원하게 차창 밖 풍경 감상할 수가 있을 테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여유 있게 공간이 남죠. 자,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손바닥 하나 이렇게 여유 있게 드나들죠. 이 정도면 뭐 여유 있는 공간 아닌가 싶고요. 특히 오프로드에서 움직이다 보면 차체가 많이 흔들릴 텐데요. B필러에 든든한 손잡이 하나 넣어 놓고 있습니다. USB 포트 C타입 그리고 2.0 타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C 230V 전력은 400W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센터 터널은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로 센터 터널 올라와 있습니다. 6대 4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뒷좌석까지 트렁크 공간을 확장해서 좀 더 넓게 적재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트렁크 잠깐 열면 아래쪽만 열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열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죠. 2단계로 열게 됩니다. 자, 플랫하지도 않죠. 트렁크가 좀 더 낮고 2열 공간이 좀 더 높게 시트가 접힙니다. 이 부분에 12V 전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조명 있고요. 오늘은 코스 이탈합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늘은 브롱코 타고 잠깐 이탈해 보도록 하죠. 차가 워낙 커서요, 이 도심 골목에서는 좀 앞뒤 차의 끝 모서리 가늠이 잘 안됩니다. 처음 차를 딱 마주하면서 이거 생각보다 크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허머를 닮았다 라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만큼 덩치가 커서요, 보는 사람을 좀 주눅 들게 하는 그런 면이 있네요. 앞에 G바겐 AMG G63 자리하고 있는데요,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브롱코의 모습이 더 당당해 보이는데요. 내비게이션 화면 상당히 크고요, 시원합니다. 깨끗하고요. 시승 모델은 포드 브롱코 4도어 아우터뱅크스 모델이죠. 차가 커서 어지간하면 양보하는 게 낫겠습니다. 끼어드는 차들하고 이 신경전 벌이기가 좀 힘듭니다. 자, 파워트레인 V6 2.7 에코부스트 엔진 적용하고 있습니다. 2개의 터보차저, 그러니까 트윈 터보차저 적용을 해서 최고 출력 314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314마력의 출력도 대단하지만 55.0kgm의 토크, 상당히 강한 토크를 제공하는 엔진입니다. 특히 오프로드 주행에서는 출력보다는 중저속에서 끈적하게 하지만 끈기 있게 밀고 가는 토크가, 강력한 토크가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 차에서 엔진 출력보다 토크를 좀 더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엔진의 힘은 포드가 자랑하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조율을 하죠. 주행 속도에 최적화된 기어를 선택을 해서 부드럽게 또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자, 에코, 스포츠로 하게 되니까 4A로 오네요. EH였는데 미끄러운 길, 진흙 비포장길, 이 부분은 사륜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이 차의 백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Like a seed in a garden, you grow to be tall.
실내가 조금 바람 소리도 파고들고 노면 소리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병앤 올ufsen 오디오 적당한 볼륨으로 틀어놓으면 그런 소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디오 음질도 제법 좋고요. 자, 시끄러운 소리는 병앤 올ufsen 오디오로 커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주행 보조 시스템 설정을 하고요. 차선 유지 시스템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시켜봤습니다.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 차선에 갔다가 밟고 안으로 들어오고요. 자꾸 오른쪽으로 붙어요. 가끔씩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꾸준하게 일관되게 중앙을 유지하는 그런 반응이 조금은 아쉽네요. 패들 시프트는 없는데 변속 러브에 플러스 마이너스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수동 변속은 가능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뒤에서 한번 내리면 수동 변속이 가능한 M 모드가 되는 거고요. 코파일럿 360이라는 이름으로 여러가지 주행 보조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요. 힐 스타트 어시스트, 앞뒤의 파킹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시스템, 360도 카메라,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등으로 코파일럿 360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 아차하고 놓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해 주는 거죠. 조향에도 개입하고 또한 제동에도 개입하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운전자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대신 운전해 준다, 자율운전을 해준다 라는 개념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시속 100에 세팅을 해보고요. 10단입니다. RPM 1800이죠. 9, 8, 7, 6, 5, 4, 3단은 떨어지지 않네요. 4단 5000rpm 그리고 10단 1800rpm 구간에서 시속 100km 커버하는데요. 1800rpm 좀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단 변속기임을 감안해서 본다면 RPM 조금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에 놓고 좀 힘있게 달려보는데요. 고속 주행은 이 차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람 소리가 커질 뿐만 아니라 차체가 높아서 빨리 달릴 때 차체의 흔들림이 좀 더 증폭되는, 좀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좀 불안한 거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 차 타고 고속 주행은 안 하는 게 낫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로드에서 조금씩 부족함이 느껴지는 부분들은 오프로드에서 충분히 상쇄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 차 판매 가격 6,900만원이죠. 딱 좋은 가격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거친 길 달리는 오프로드용 SUV로서는 좀 망설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거친 길 달리다 보면 옆에 좀 찌그러지고 다치고 긁히고 하게 마련인데요. 차값이 비싸면 아무래도 수리하는데도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8천만원 안 되는 선 혹은 1억 원이 안 되는 선에서 탈 수 있을 정도가 오프로드용 SUV로서는 최적의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1억이 넘어가면 이렇게 오프로드에서 막 거칠게 탈 수는 없지 않을까요? 물론 부자들의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놓고 볼 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차 판매 가격 6,900만원에 정했다는 것 괜찮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온로드 주행 이쯤 정리하고요. 이제 오프로드 주행으로 이어갑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산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오프로드에 들어섰습니다. 스티어링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더 들어가죠. 약 3.2, 3.3 회전 정도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차 오프로드구나, 오프로드 주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로드 지향의 자동차, 스포츠카를 예로 들면 이 락투락 조향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5회전, 3회전이 채 안 되게 세팅을 하면서 심지어는 2회전만 하는 차들도 제법 있죠. 아주 타이트한 조향 강조하게 되는데요. 오프로드를 생각한다면 조금 다르게 세팅해야 됩니다. 거친 길을 이리저리 움직일 때 바퀴가 좀 더 여유 있게 조향이 돼야 되겠죠. 거친 오프로드에서 조향을 좀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락투락 조향비가 조금 더 허용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차 오프로드를 타겟팅해서 세팅된 차다라는 걸 눈치가 빠른 이들은 바로 알아채실 수가 있겠죠. 또 4개의 구동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일단 EH, 4H, 4A, 4L 이렇게 4개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일단 4A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거친 오프로드에서는 노면 상황을 실시간으로 잘 파악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도로 상태가 어떤지, 어느 곳이 패여 있는지, 타이어는 어느 위치로 놓고 움직여야 되는지 그때그때 판단을 하면서 차를 조작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물론 자동차죠. 자동차 자체의 사이즈, 최저지상고, 엔진의 힘, 또 강력한 기어를 갖춘 이런 사륜구동 장치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타이어입니다.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를 장착을 한다면 훨씬 더 높은 구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프로드 타이어만 교체해도 상당히 개선된 오프로드 주행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4바퀴 4L을 해야 될지 4H를 선택해야 될지 애매할 때는 그냥 4A에 놓고 주행 상황에 맞춰서 편하게 움직이면 될 테고요. 아주 거친 길에서 아주 강력한 구동이 필요하겠다 싶을 때 4L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L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N으로 놓고 4L로 가고요. 자, 아주 끈끈한 구동력 확보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턱진 길 만났는데요. 이렇게 턱을 올라갈 때 부드럽게 밀고 가면 이 정도쯤이야 한 바퀴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뒷바퀴 중에 한 바퀴가 헛돈다 하면 디퍼런셜 락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락 표시가 뜨죠. 이를 통해서 좌우 바퀴의 회전차를 없게 일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동력이 살아있는 바퀴의 구동력을 이용을 해서 이제 험로를 탈출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테고요. 어제 비가 왔어서 비가 온 뒤라서 길이 좀 살짝 미끄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한치 밀림도 없이 전진 또 전진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맛에 브롱코를 타는 거죠. 브롱코 탄다면 이 정도 길쯤은 좀 자주 다니는 즐거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차들은 다가서기 힘든 험한 길, 대자연의 품에 한 발 더 가깝게 들어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성능이라고 한다면 온로드에서 조금 부족한 그런 기능 충분히 만회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4L에 놓으니까 차의 움직임이 상당히 신중하죠. 진중해집니다. 자, 이제 돌아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길에서 내려갈 때는 가속 페달을 가급적 조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차의 구동력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을 테고요. 산길 주행 제어 장치 세팅을 해 놓으면 아주 저속 크루즈 컨트롤이 됩니다. 저속으로 정속 주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험한 길을 아주 조심조심 움직일 때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세팅 속도를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죠. 주행보조 시스템의 주행속도 세팅 버튼을 이용을 해서 오프로드에서도 이렇게 속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해진 속도로 구동하는 거죠. 운전자는 그냥 조향만 하면 됩니다. 따로 가속 페달을 조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요,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차가 많이 심하게 기울 때 손잡이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프로드에 들어서면 살짝 긴장되는 맛이 있죠. 혼자 움직이는 것은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2대 이상 팀을 짜서 움직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2인 1조로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문제,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를 상정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혼자 운전할 때 좀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자, 이제 4H로 바꿔봅니다. 내리막길에서 좀 속도가 빨라지네요. 산길 주행 제어, 다운힐 어시스트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역시 4H 상황에서도 이를 이용해서 속도 설정하면 그 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 속도 제어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4H에서 4A로 자동 조절이 되네요. 산길 회전 보조. 회전을 하면, 그렇지, 리어 디퍼렌셜 락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좌우 바퀴의 회전 차이를 좀 더 허용하게 됩니다. 부드럽게 연속이 가능해지는 거죠. 제법 깊은 오프로드인데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출렁인다거나 부드럽게 물렁거리는 그런 느낌은 없죠. 단단하게 노면 붙들고 움직이고 있고요. 또한 전달되는 충격을 상당 부분 걸러내면서 몸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륜구동 장치와 디퍼런셜 락, 그리고 산길 회전 보조 시스템들 잘 활용하면 어지간한 오프로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오프로드라고 한다면 못 갈 길은 없겠습니다. 여기에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를 끼운다고 한다면 아마 천하무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단합니다. 아주 그 타이어의 끈끈이를 발라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오프로드 제법 깊고 거친 길인데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브롱코, 이런 맛에 타는 거죠. 브롱코의 제맛을 느끼고 싶다면 조금 거친 길 찾아서 한 번쯤 움직여 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법 깊은 산길 아무 문제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브롱코가 가진 능력의 한 20-30%나 발휘를 했을까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나름 재미있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브롱코 오프로드 경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뒷담화 하는 시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해마다 3만 대, 4만 대씩 생산돼서 판매되던 아주 포드를 대표하는 잘 나가는 모델 브롱코가 1996년 단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나름 사연이 있었죠. 그보다 2년 전인 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오제이 심슨 사건이 그에 일어나죠. 오제이 심슨, 미국 풋볼 선수로 한 세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선수였죠. 하지만 은퇴한 뒤에 전처와 전처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뭐 2시간 남짓의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때 오제이 심슨이 탔던 차가 바로 포드 브론코였습니다. 흰색 브론코를 타고 경찰과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는데요. 미국은 또 그런 추격전이 벌어지면 생중계를 하죠. 오제이 심슨이 타는 차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고요. 약 45분간 TV 중계가 됐고, 약 9천만 명,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를 시청했다고 하죠. 포드로서는 진짜 억울할 일이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다. 그 전처와 그의 남자친구 두 사람을 죽인 살인범으로 몰리던 오제이 심슨이 타던 차 브론코, 이미지가 좋아질 수가 없죠. 2년 후에 단종을 결정하는 큰 이유가 됩니다. 포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억울하고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차가 하루아침에 어떤 한 사람이 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지가 추락이 되고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버린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네,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진 포드 브론코지만 25년 만에 새 출발을 하는 만큼 아픈 부분들은 싹 잊어버리고요. 브랜드를 대표하는 SUV다 라는 과거의 영광을 하루속히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브론코 타고 제로백 테스트 하는 건 아니다 싶습니다. 오프로드, 거친 오프로드에 특화된 정통 SUV 타고 얼마나 빨리 달리니 시속 100km 달려보는 건 좀 아니다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프로드에 좀 집중해서 시승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시속 100km 테스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돌아가는 게 연비 테스트는 해볼 텐데요. 아무리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라고 해도 연비는 중요한 부분이죠. 지갑, 돈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연비 테스트는 참고 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8.2km,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이 차 공차 중량이 2295kg니까요 몸무게도 어느 정도 있다 싶죠. 에코로 가고요. 그리고 에어컨, 실내 온도 20도에 풍량은 팬속도 1로 갑니다. 174시간 동안 평균 연비 6km를 기록을 했네요. 자, 트립 미터, 트립 2 리셋 하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에코 모드 EH, 그러니까 후륜구동으로 주행을 하겠죠. 이곳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달려가 봅니다. 엔진 스톱이 일어납니다. 아주 실내가 조용해지죠. 스티어링 휠은 좀 잠기는데요. 엔진 효율,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되어 있다 라고 보이고요. 제시동도 상당히 부드럽네요. 브론코 좀 거친 야성미 넘치는 좀 터프한 차답지 않게 제시동의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네,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차들이 밀렸네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3.1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이곳까지의 평균 연비 리터당 12.2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5km 도심 주행 이어왔고요. 교대역 내거리고요. 앞차 따라서 멈췄습니다. 교대역 내거리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까지의 평균 연비 리터당 11.2km 기록을 했습니다. 1시간 24분, 1시간 반 동안 달려왔고요. 주행거리 55.3km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 주행연비 리터당 11.2 기록을 했고요. 이 기록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8.2니까요 리터당 약 3km 더 달린 연비죠. 두 자릿수 연비를 기록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포드 브론코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온로드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바람소리, 노면 잡소리들이 자글자글 와글와글 실내로 파고드는 것 듣게 되는데요. 특히 뭐 7, 80km 정도의 그리 높지 않은 주행 속도에서도 이런저런 잡음들이 실내로 파고드는 것 귀에 많이 거슬렸습니다. 물론 이 차 도어 내짝을 모두 드러낼 수 있고요. 지붕까지 드러내서 오픈 드라이빙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여서 이 문 틈새가 완전하게 밀폐될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죠. 바로 그런 그 틈새를 통해서 소리들이 실내로 파고드는 건데요. 이 차의 특성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거슬립니다. 그렇다고 이 차의 도어를 떼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없애는가 모르냐? 글쎄요, 그 또한 아닌 듯 하고요. 약간의 실내 소음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차를 편안하게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리어 게이트입니다. 자, 리어 게이트인데요. 리어 게이트 열리는 방식이 이중으로 열립니다. 아랫부분을 먼저 열고 나서 위를 이렇게 열려야지 뒤가 완전히 오픈이 되는데요. 좀 번거롭죠. 두 번에 나눠서 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칫 그 거꾸로 열고 닫게 되면 엉킵니다. 아랫부분을 먼저 닫은 다음에는 윗부분을 따로 닫을 수가 없죠. 다시 아랫부분을 열고 그것도 완전히 열어야지 무리 없이 이 부분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게이트가 조금 덜 닫히면 이 부분에서 간섭이 일어나면서 안 닫힙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서를 지켜서 두 번에 나눠서 이 문을 열고 닫아야 된다 라는 얘기고, 이 상태에서 윗부분만 따로 열 수 있는 방법도 없죠. 굳이 이럴 거면 창을 위아래로 나눠서 열게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냥 통으로 하나 한 번에 열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 말씀드려 봅니다. 네, 지금까지 포드 브론코 시승을 했습니다. 포드를 대표하는 SUV로서의 명성, 그 허명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부활했다고 하죠. 오제이 심슨의 영향을 이제 벗어나서 좀 더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 다시 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역시 이 차 오프로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차라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승이었는데요. 오프로드에서 한치도 밀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6개의 주행 모드, 그리고 4개의 구동 방법, 구동 방식, EA, 4H, 4L, 그리고 4A까지 4개의 어떤 그 구동 방식, 그리고 6개의 주행 모드, 그 조합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도로에서 최적의 구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프로드에서 그렇고요. 온로드에서도 314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아주 무난한 성능 보여주고 있고, 온로드 주행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느낌 없잖아 있지만 그런 부분 오프로드 주행에서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개성이 강한 디자인, 눈에 확 띄는 디자인 갖추고 있죠. 과거 포드 브론코의 디자인 포인트, 디자인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해내고 있고요. 게다가 도어 4개, 그리고 지붕까지 완전히 덜어낼 수가 있죠. 드러낼 수가 있어서 완전 오픈 드라이빙의 재미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하죠. 6세대로 거듭났는데요. 과거의 영광을 제대로 재현해내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